엄마,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자꾸 깜빡하고 실수하고, 나 정말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봐. 제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까지 했던 똑똑한 제 딸이 지금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3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던 딸이 결혼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부 갈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시댁은 제 딸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유는 단 하나. 제 딸이 친정아버지에게 물려받은 8억짜리 건물.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냈고 제 딸을 구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딸 서윤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르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가게 문을 활짝 열며 엄마 하고 밝게 부르는 대신 딸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엄마, 바빠?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골 아주머니에게 건네던 멸치볶음 반찬통을 카운터에 놓고 딸을 맞았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볼이 통통하고 눈빛이 반짝이던 딸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선 딸은 뺨이 홀쭉하고 어깨가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최소 5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전혀 안 바빠. 들어와. 아직 점심도 안 먹었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끈한 김치찌개를 데워서 딸 앞에 놓았습니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묵은지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찌개 최고 라며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번 떠먹더니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요즘 많이 바쁘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제 물음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애써 입꼬리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집안일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더라고.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29년을 딸을 키워온 엄마입니다. 딸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눈을 피하는지, 어떻게 입술을 깨무는지, 어떻게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는지 다 압니다. 지금 딸은 그 모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늘 핸드크림을 발라보들보들하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주부습진인지 손등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도 예전처럼 예쁘게 관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딸은 2주에 한 번씩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꾸미는 걸 즐겼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 준혁이가 너한테 잘해줘?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절망?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 딸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엄마한테 말해다오.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다오. 하지만 바로 그때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뭔가 말하려던 그 표정이 싹 사라지고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작아졌습니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위축되었습니다. 네. 지금 친정 나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곧 들어갈게요. 통화하는 내내 딸은 계속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사원 같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왜 우리 딸이 가족한테 저렇게 쩔쩔매야 하는 걸까요? 통화를 끄는 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 도와달래? 오늘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벌써?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좀 더 있다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도 싸줄게. 저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 미안해. 사랑해. 딸은 제 뺨에 빠르게 입맞춤을 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흔들흔들 걸어가던 딸이 지금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어깨도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딸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찌개가 김을 내뿜으며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찌개를 치우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달랐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혁이랑 데이트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는데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어. 엄마, 시댁 식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특히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좋은 식당도 데려가 주시고.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귀한 대접 받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반찬 가게 운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지나고 일상에 익숙해지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6개월 전 딸이 친정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으로 역세권에 위치해 월세 수입이 제법 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건물은 우리 서윤이한테 물려줘요. 이게 있으면 우리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거요. 딸은 그 건물을 물려받고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월세로 용돈 벌 수 있어. 아빠가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세입자분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시래. 나 이거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아기 낳으면 교육비로 쓸 거야. 그런데 요즘 딸은 그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나 건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회사 다닐 때 대리까지 승진할 정도로 일 잘하는 애였거든요. 건물 관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 걸까요? 저는 찌개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 서윤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딸의 차가운 손과 전화를 받을 때 굳어지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 계속 죄송해요를 반복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10달 품고 세상에 나와서도 20년 넘게 키우다 보면 생기는 특별한 안테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직감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위험하다. 누군가 우리 서윤이를 아프게 하고 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얼굴에서는 그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서윤아. 엄마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마가 꼭 밝혀낼 거야. 그렇게 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서윤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의 서윤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겠죠. 그때 딸은 중견 광고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딸의 얼굴은 늘 활기찼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기획한 광고안이 클라이언트한테 승인받았어. 팀장님이 칭찬하셨다고. 그렇게 전화해서 자랑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반은 장학금, 반은 아르바이트로 해결했고 졸업 후에는 제게 용돈까지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잖아. 엄마는 시장에서 고생 좀 그만하고 편하게 지내.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딸을 키운 게 자랑스러워서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대기업 과장이라는 사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제가 차려준 소박한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어때? 괜찮지? 사위가 화장실 간 사이 딸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우리 서윤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네. 제 말에 딸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류 도매업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단정한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자돈데. 서윤 씨 정말 똑똑하고 예쁘던데요.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아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데 준혁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 서윤이가 행운이죠.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친근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편하게 지내요. 우리 서윤이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위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다니. 아깝지 않아? 하지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회사 다니는 거 솔직히 힘들었거든. 준혁이 수입도 충분하고 시댁에서도 내가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딸은 요리를 배우고 시댁 어른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유럽 여행 가서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되던 해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아침에 다녀오겠소라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갑게 식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은 제 곁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딸은 아빠를 많이 따랐습니다. 제가 시장 일로 바쁠 때도 남편은 늘 딸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갑자기 떠나보낸 딸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장례식에 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많이 힘드시죠?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의지하세요. 서윤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그 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딸은 든든한 시댁이 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산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딱 하나, 역세권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헬스장, 3층은 사무실이 세 들어 있었고 월세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그 건물을 샀고 꾸준히 대출을 갚아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딸 서윤이에게 물려줍니다. 서윤아, 이 건물이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잘 관리하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딸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가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상당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네. 난 월세 관리 잘해서 나중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교육비로 쓸 거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기특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분명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건물 등기를 딸 이름으로 옮기고 딸은 세입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윤아, 아버님이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네. 잘 관리해야 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전화 통화를 해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건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해야 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회사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도 거뜬히 해냈던 아이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진 걸까요? 서윤아,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제가 격려해도 딸은 그래. 내가 할 수 있겠지?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자 딸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들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제잘제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딸의 목소리를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 계획적으로 제 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남편이 남긴 그 건물이었다는 걸. 만약 그때 제가 더 예민하게 알아챘더라면 제 딸이 그렇게까지 아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겪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건물 상속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딸이 반찬 가게에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상담 좀 해줘. 딸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건물 관리와 관련된 세금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셔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세금 서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 아빠가 거래하던 세무사 있잖아. 거기 전화해봐. 그런데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자기 아는 세무사한테 맡기자고 하셔. 그리고 건물관리 통장도 시어머니가 보관하시겠대. 내가 실수할까봐 걱정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 서윤아, 그건 내 재산이잖아. 왜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관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서윤아, 내가 이런 거 처음이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절하기가 어려워.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절대로 통장을 넘기면 안 돼. 그건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야.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실수하면 어때? 배우면 되지.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전쟁에서 진 것 같은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 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는 딸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또 만나지 말자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서윤이 보러 왔어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반찬도 좀 가져왔고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는 지금 방 정리 중이에요. 거실로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화분들이 다 치워져 있었고 딸이 걸어두었던 가족 사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가족 사진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가 부르자 안방 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2주 만에 더 말랐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미리 연락하지. 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서윤이 걱정돼서 오셨대.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보이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우리 며느리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제 딸은 제 딸이 아니라 저 집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가 걱정했잖아.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재빨리 딸 옆으로 갔습니다. 사돈 어른 서윤이가 요즘 집안일 배우느라 바빠요. 그리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건물 세입자한테 월세를 잘못 받았어요. 금액을 헷갈려서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가 통장을 보관하는 게 낫겠다고 했죠. 그건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실수했어. 계약서를 잘못 봐서 금액을 착각했거든.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회사에서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그 똑똑한 우리 딸이 지금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서윤아, 그건 제가 다시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도와줄게요. 서윤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배제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딸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모든 순간에 시어머니가 딸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1시간쯤 있다가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을 현관까지 배웅하는 짧은 순간 저는 딸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이미 포기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교묘한 방식으로. 그날 밤 저는 딸의 고등학교 친구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는 딸의 절친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이모, 안녕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영아, 혹시 서윤이한테 요즘 연락했니? 제 물음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이모. 사실 서윤 언니가 요즘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결혼 전에는 맨날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속도 계속 취소하고 제가 걱정돼서 몇 번 물어봤는데 바빠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 언제부터 그랬니? 글쎄요. 한 6개월 전부터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는데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달 전인데 그때 언니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예전처럼 밝지 않고 자꾸 시댁 눈치를 보더라고요. 카페에서 얘기하는데도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니까 언니가 얼른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머리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해라고요. 근데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미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제 딸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시댁이라는 것을. 미영아, 고마워. 혹시 서윤이한테 연락 오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줘.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건물주 서윤이 엄마입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 서윤 씨 어머님이세요? 서윤 씨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월세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건물에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다른 분이 오신 적 없나요? 나이 좀 있으신 여자분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한 달 전쯤 오셨어요. 서윤 씨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건물 관리는 자기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서윤 씨한테 직접 확인했죠. 그랬더니 서윤 씨가 그냥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월세는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글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윤 씨가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걱정이라고.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서윤 씨가 꼼꼼하게 잘하시던데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입자들한테까지 찾아가서 딸이 무능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건물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다른 세입자들도 만나봤습니다. 2층 헬스장 관장님, 3층 사무실 직원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딸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딸을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어미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근처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작은 펜을 하나 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지만 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문구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강의 녹음하려고 많이 사가요. 8시간 연속 녹음되고 음질도 좋아요. 저는 그 펜을 예쁜 선물 상자에 넣어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시장에서 예쁜 펜 하나 받았는데 너 줄까 했어. 메모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나 펜 있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받아. 엄마가 딸 주고 싶어서 그래.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나올 수 있어?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다른 목소리. 아마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저녁에 오시거든. 내가 준비해야 해. 그럼 내가 가면 안 될까? 펜도 전해주고, 내 얼굴도 보고 싶고. 제가 조금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낮에 잠깐만. 1시쯤? 그래. 그때 보자. 점심시간, 저는 선물 상자를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문을 연 딸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래도 혼자 있어서인지 조금은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딸이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봐. 엄마가 딸 생각나서 준비한 거야. 딸이 상자를 열자 예쁜 펜이 나왔습니다. 와, 예쁘다. 고마워. 엄마, 요즘 건물 관리하느라 메모할 일 많잖아. 이거 쓰면서 엄마 생각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딸이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 시댁 식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될 테니까요. 서윤아, 요즘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가 봤을 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나 자신이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실수하고 깜빡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는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일 잘했는데 건물 관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어제도 세입자한테 전화했다가 실수했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내가 전화하는 거 듣고 계셨는데 내가 내용을 잘못 전달했대. 나중에 한참 혼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자기 비하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까지 했던 그 똑똑한 딸이 지금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혹시 시어머니가 다른 말씀도 하셨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나보고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 요즘 우울해 보인다고. 그리고 건망증도 심해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정신과? 왜 하필 정신과인가?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봤어? 아니, 아직은 안 갔어. 근데 시어머니가 병원 예약까지 해놓으셨대. 다음 주에 가보라고. 서윤아,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가지 마. 알았지?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엄마, 나 정말로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어제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게 병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저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옆 작은 방이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재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펴보니 성년후견제도 안내라는 제목의 팜플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정신과 진단서 필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이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댁은 딸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고 그 진단서를 근거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딸의 재산, 특히 그 8억짜리 건물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더 뒤져보니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정신과 상담 3회 이상 진단서 발급 후견인 신청. 저는 그 메모지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대로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니, 화장실 찾다가 잠깐 길을 잘못 들었어. 딸과 차를 마시며 1시간쯤 더 있다가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윤아,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알았지?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인터넷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족이 고의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노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변화, 시댁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서류들.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성년 후 견제도를 악용하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첫째, 딸분이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는 증거.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으세요. 세입자들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관리 상태 등등. 둘째, 시댁에서 고의로 딸분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증거.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셋째, 시댁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딸한테 펜 녹음기를 선물했어요. 딸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시댁과의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녹음은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딸분 본인의 가방에 있는 거니까 딸분이 나중에 그걸 듣고 본인 의지로 증거로 제출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는 그 정신과 병원이요. 가서 딸분 명의로 어떤 예약이 되어 있는지
혹시 시어머니가 병원에 미리 연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시어머니가 딸인 척 전화 상담을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엄마가 계신다는 게 딸분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에요. 증거만 충분히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저는 딸이 다닌다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딸 박서윤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 예약하셨는데 본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전화 상담 기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음 주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머니로서 미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음 주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딸의 시어머니가 예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전화 상담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어요. 박서윤 씨 본인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그 전화의 목소리가 젊은 여자 목소리였나요? 솔직히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딸인 척하고 전화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본인인 척하고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큽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재산 문제와 얽혀 있거든요. 어머님, 따님에게 재산이 좀 있으신가요? 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전화 상담 내용이 녹음되어 있나요? 병원 정책상 모든 상담 전화는 녹음됩니다. 다만 이걸 공개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경찰 조사가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을 방법도 찾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정신과 예약 취소해. 엄마가 더 좋은 선생님 알아봐 줄게.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펜을 딸에게 선물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딸이 펜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시어머니가 눈치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시간 돼?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같이 먹을래? 엄마, 오늘은 시댁에 아무도 없어. 다들 친척 결혼식 가셨거든. 나만 집에서 집 봐야 해서 못 갔어. 엄마가 오면 좋겠다. 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금방 갈게. 1시간 후 저는 갈비찜을 들고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혼자 있어서인지 조금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갈비찜이다.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는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조금씩 입맛을 되찾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지난번에 준 펜은 잘 쓰고 있어? 응. 좋아? 메모할 때 편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간의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펜이 좀 특이한 제품이거든. 엄마가 설명서를 잘못 읽어서 그러는데 혹시 엄마가 한번 봐도 될까? 가방에서 꺼내줄래? 딸은 의심 없이 가방에서 펜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손에 쥐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펜의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8일간의 녹음, 총 32시간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초기화하고 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과 딸이 가방을 여닫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명확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세입자한테 전화한 거 봤는데 내가 또 실수했더라. 월세 날짜를 잘못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가 없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착각했어요. 착각, 이게 한두 번이야? 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정말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상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작은 실수라도 크게 부풀려서 딸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계속 들었습니다. 이틀 후의 녹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사위의 대화였습니다. 딸이 샤워하는 동안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서윤이 상태가 어때? 엄마, 계속 그래요. 자꾸 깜빡하고 실수하고. 어제도 제일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한참 찾았어요. 그거 엄마가 치워놨어. 일부러. 네? 애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야 우리 계획이 진행되잖아. 너도 알잖니. 정신과 진단서 3번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건물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엄마, 서윤이가 나중에 알면 어떡해요? 알긴 뭘 알아. 애는 지금 자기가 정말 이상하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설령 나중에 알아도 어때? 법적으로 이미 후견인 지정되면 되돌릴 수 없어. 난 변호사들도 다 알아봤다고. 그래도 그래도 뭐, 너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금도 8억인데 재개발되면 20억이야. 2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그리고 서윤이는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 재산이 시댁 재산 아니고 뭐야? 알겠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착하지.
조금만 더 참아. 추석 때 서윤이 엄마도 오잖아. 그때까지 서윤이 상태를 더 악화시켜놔. 그러면 서윤이 엄마도 우리가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할 거야. 저는 이어폰을 빼던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리고 제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 그들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딸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물건을 숨기고 딸이 실수했다고 몰아붙이고 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8억짜리 건물, 아니 재개발 후 20억이 될 그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닷새 전의 녹음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재산을 사랑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반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널 사랑하지. 그럼 왜 자꾸 나보고 무능하다고 해? 왜 자꾸 내가 이상하다고 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회사 다닐 때는 일도 잘했고 실수도 안 했어. 서윤아, 그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엄마 말씀대로 병원 가보자. 흥? 병원? 나 아픈 거 아니야. 나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목소리 좀 낮춰. 이웃이 듣겠어.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다면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거니?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갔잖아. 집이 불날 뻔했어. 그건 제가 깜빡한 거지. 제가 미친 건 아니에요. 누가 미쳤대? 우린 그냥 내 건강이 걱정돼서 병원 가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미로서 너무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딸의 건물로 갔습니다. 세입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부탁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하나 찍어도 될까요? 제 딸이 건물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세입자들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책임감 있는 건물주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월세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제가 다른 건물도 여러 개 경험해 봤는데, 서윤 씨가 최고예요. 헬스장 관장님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서윤 씨는 세심해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세요. 오히려 시어머니라는 분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셔서 저희가 불편했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딸의 건물 관리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모든 월세 입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건물 수리비 지출도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세입자 인터뷰,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고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제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추석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추석날. 그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각오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그들의 민낯을 보여줘야 우리 서윤이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까지 법적 서류를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도 바로 할 수 있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석은 2주 후였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전화했었죠. 사돈 어른, 추석에는 꼭 오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야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제 앞에서 서윤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거였다는 걸. 하지만 이제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추석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 딸의 인생을 되찾아줄 겁니다. 추석 당일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 사위의 사촌들까지 포함해 총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과 안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큰 상에는 갖가지 전과 나물, 갈비찜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가정의 주인 행세였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야죠. 제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딸이 부엌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딸은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거의 혼자 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왔어. 제가 다가가자 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어? 앉아 있어. 내가 차 가져올게.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찬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오후 2시 차례를 지내고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야. 애들 학교는 잘 다니고 요즘 사업은 어때? 시어머니는 상냥하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더 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딸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돼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큰 시아주버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깜빡하고 실수하고. 어제도 명절 음식 하나를 잘못 까내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깜빡했다가 제가 다시 사러 갔고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괜찮아, 괜찮아. 며느리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돼서 병원 예약까지 해놨어요.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요. 사돈 어른도 아시죠? 서윤이가 친정아버님한테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도 벅차하더라고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러면 어떡해. 정신과 그 정도야? 저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관리를 좀 도와주려고 해요. 서윤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사돈 어른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면 친척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딸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돈댁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무능한가 싶네요. 딸이 제 얼굴을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해하시는군요. 역시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서윤이가 관리하는 건물 세입자분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딸이 정말 무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편의점 사장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책임감 있는 건물주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월세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제가 다른 건물도 여러 개 경험해 봤는데, 서윤 씨가 최고예요. 이어서 헬스장 관장님이 나왔습니다. 서윤 씨는 세심해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3층 사무실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서윤 씨는 계약서, 관리도 완벽하고 세금 신고도 제때 하세요. 오히려 시어머니라는 분이 와서 우리 며느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당황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세입자들이 뭘 알겠어요. 집안에서 서윤이가 어떤지는 저희가 더 잘 아는데.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안에서는 정말 서윤이가 문제가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윤이한테 펜을 하나 선물했거든요. 예쁜 펜이었죠. 그런데 그 펜이 좀 특이한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스피커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녹음 기능이요. 설마 사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집에서 오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또 실수했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어진 대화. 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정말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친척들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와 사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여가 서윤이 상태가 어때? 엄마 계속 그래요. 자꾸 깜빡하고 실수하고. 그거 엄마가 치워놨어. 일부러.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애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야 우리 계획이 진행되잖아. 정신과 진단서 3번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건물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엄마, 서윤이가 나중에 알면 어떡해요? 알긴 뭘 알아. 애는 지금 자기가 정말 이상하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설령 나중에 알아도 어때? 법적으로 이미 후견인 지정되면 되돌릴 수 없어.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금도 8억인데 재개발되면 20억이야. 20억.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재산이 시댁 재산 아니고 뭐야?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누가 우리 목소리를 편집한 거야? 편집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편집인가요? 저는 병원 상담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인 척하고 정신과에 전화했던 녹음이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고 돈 계산도 못 하겠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젊은 여성인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시아주버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게 정말입니까? 조카 며느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런 짓을? 아니야, 오빠. 이건 오해야. 나는 정말로 서윤이가 걱정돼서. 시어머니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던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믿었던 게 다 당신들이 만든 거였어? 내 물건을 숨기고 내가 실수했다고 몰아붙이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서윤아, 아니야. 나는 사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쳐!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 가족을 믿었어. 근데 당신들은 나를 이용했어. 내 아빠가 남긴 유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서윤아, 오해야. 우리는 오해! 저는 시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차돈댁, 더 이상 제 딸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입니다. 사기 미수, 정신적 학대, 사문서위조 시도, 그리고 이건 딸의 은행 거래 내역과 건물 관리 기록입니다. 우리 서윤이는 완벽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거짓말한 거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당신도 가만히 있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 돈이 필요했잖아. 회사 적자 메우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댁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딸의 건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가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딸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할 거야.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친척들의 질책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추석 다음 날 딸은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몇 개의 옷가방과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 돼.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닌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원래 내 집이야.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사기 미수, 정신적 학대,
명예 도용시도,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 세입자 증언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위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다. 며느리를 도우려던 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딸인 척하고 병원에 전화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 미수와 명의도용으로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위는 공모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자유야.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년간 쌓였던 억압이 풀리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딸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내가 또 실수한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했고 작은 실수에도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라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딸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의사는 딸이 가스라이팅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딸은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달이 지나자 악몽이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자 스스로를 의심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든 거였어. 나는 원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4개월째 딸은 건물 관리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세입자들과 직접 만나고 건물 수리가 필요한 곳을 점검하고 재개발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예전의 프로젝트 매니저 서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생각이 있어. 어느 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건물 1층 편의점이 다음 달에 계약 만료잖아. 거기에 내가 작은 카페를 열까 해? 엄마랑 같이. 카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카페 운영해 본 적 없잖아. 배우면 되지. 엄마도 처음에 반찬 가게 할 때 경험 없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말했잖아.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딸의 눈빛에는 도전하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 그렇게 해서 6개월 후 우리는 서윤이네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건물 1층,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딸이 직접 인테리어를 디자인했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샌드위치와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첫날 딸의 옛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도 왔습니다. 언니, 너무 멋있어. 언니 진짜 달라졌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왔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단골이 되었고 근처 직장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딸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었고 커피를 만들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우리는 카페 한쪽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미쳐버렸을 거야.
아니, 이미 미쳐 있다고 믿었겠지. 그리고 내 재산도, 내 인생도 다 빼앗겼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근데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시어머니를 상대로 싸우는 게 무섭지 않았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매일 밤 손이 떨렸어. 혹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엄마라는 건 그런 거야. 내 새끼를 지키는 게 본능이야. 엄마.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엄마가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긴 거야. 내가 마지막에 그 집에서 일어나서 나온 거. 그게 진짜 승리였어. 내가 스스로를 되찾은 거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긴 거야. 나를 무너뜨리려던 사람들한테 이긴 거야. 그래. 그리고 이제 넌 더 강해졌어. 누구도 다시는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봄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가정 내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내가 겪었으니까 그 고통을 알잖아.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응. 언젠가 책도 써보고 싶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법 같은 제목으로 엄마도 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쓰자.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이지 않았을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로.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딸 걱정으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딸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